스웨덴 국방연구소에서 전략 분석을 해온 저는 몇 달 전 분명히 그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은 연안 방어에 특화된 전술국가이며 전략적 억제력에서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 그땐 정말 그렇게 믿었죠. 하지만 저는 그 판단이 얼마나 얕고 오만했는지를 곧 깨닫게 됐습니다. 저는 그동안 잘못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바다 아래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곳에서 조용하지만 분명한 하나의 혁명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세계 최초 리튬이온 배터리 잠수함, 핵잠에 준하는 작전 능력, 그리고 나토의 탐지망조차 피하는 침묵의 기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걸까요? 왜 우리는 이토록 오랫동안 그 나라의 진짜 실력을 보지 못했던 걸까요? 지금부터 저의 반성과 함께 그 놀라운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 1초면 가능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올라프 요한슨입니다. 스웨덴 국방연구원의 선임 전략분석가로 나토의 해양전력 협력 자문관직을 겸하고 있습니다. 20년 가까이 잠수함 작전과 수중 전력의 위협도를 분석해온 제게 아시아 해역은 늘 모니터링 대상이었습니다. 특히 중국과 일본,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의 해양 활동은 늘 민감한 평가 기준으로 삼아왔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 제가 제출한 서태평양 연합 전력균형 보고서가 한 나라의 항의를 받게 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 보고서에서 저는 한국 해군을 주요 전략 분석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핵잠수함 전력이 없고 탄도미사일 잠수함도 운영하지 않는 한국은 연안방어에 특화된 전술국가이며 전략적 억제력 측면에서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명시했습니다. 그 판단이 논리적이지 않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오랫동안 디젤 잠수함을 운용해왔고 자주 국방을 강조하긴 했지만 전 세계 전략 전력의 주축인 핵잠 클럽에는 속하지 못했으니까요. 보고서를 올린 지 며칠 지나지 않아 한국 해군과 방위사업청의 공동 명의로 된 공식 반박 서한이 도착했습니다. 어조는 절제되어 있었지만 문장 하나하나에서 분명한 유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술적 성숙도와 작전 능력에 대한 편향된 분석은 유감을 표합니다라고 했습니다. 한국 해군은 독자 개발된 전략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전력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문장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잠시 멈춰있던 손끝이 약간 떨렸던 기억이 납니다. 솔직히 말해 처음엔 다소 가소롭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이 전략 자산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 말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미국의 핵잠수함 기술도 프랑스의 원자로, 추진 체계도 없는 나라에서 무슨 독자 기술이란 말인가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여겼습니다. 솔직히 마음속에 은근한 우월감도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북유럽 출신이라는 자부심, 냉정한 분석이라는 자만감, 그리고 작지 않은 오만함이 저를 지배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때부터였습니다. 이상하리만큼 마음이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기술적 수치를 신뢰하면서도 정작 그들의 주장조차 살펴보지 않고 넘겨버린 제 태도가 과연 전문가로서 정당했는지 그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한국을 다시 보기 시작한 건 바로 그날 밤부터였습니다. 사무실 창밖으로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저는 처음으로 제 판단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자료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한국이라는 나라를 기술적으로 얕잡아 봤던 건 아닙니다. 스마트폰 제조, 반도체, 조선업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잠수함이라는 틈새 영역에서조차 그들이 과연 세계 전략, 지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로 깊이 들어와 있을 거라는 생각은 솔직히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우선 확인한 건 그들이 주장한 리튬이온 배터리 추진체였습니다. KSS-3 배취2라고 명명된 그 잠수함에는 기존 납축전지가 아닌 세계 최초로 실전 배치된 리튬이온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자망 지속 시간만 해도 기존 대비 3배 이상, 작전 반경은 사실상 핵잠에 준하는 수준이라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저는 조금 당황했습니다. 처음 들었을 땐 과장이라 여겼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기술이더군요. 다음은 원자로였습니다. 민수용이라고는 해도 한국은 APR-1400이라 원자로를 이미 아랍에미리트에 수출한 전력이 있고 체코와 루마니아와도 수출 협상을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소형 원자로 스마트 기술도 한국이 주도적으로 IAEA 인증을 받고 있다는 점은 저를 다시 한번 멈춰서게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추종이 아닌 체계적인 기술 주권 확보의 흐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정적으로 당황하게 만든 건 프랑스 해군 정보부에서 비공식으로 회람한 기술 우려 보고서였습니다. 그 안에는 이런 문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차세대
디젤 전기 잠수함, KSS-3의 저소음, 성능 및 리튬이온 지속력은 전략 잠수함급 억제력을 갖춘 비핵 잠수함의 전례로 기록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핵잠이 아님에도 핵잠의 작전 능력에 근접했다는 평가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서류에서 시선을 떼지 못하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놀란 건 기술 그 자체보다 그 기술을 이토록 조용히 개발해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프랑스나 독일, 미국처럼 자신의 기술을 홍보하고 무기화하는 데 적극적인 나라들과는 다르게 한국은 입을 다문 채 묵묵히 성과를 쌓아온 것입니다. 마치 바닷속에서 조용히 목표를 향해 전진하는 그들 잠수함처럼 말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저는 완전히 설득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기술이 있다는 것과 그것을 군사 전략에 투입할 수 있다는 건 다른 문제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가슴 한편에선 뭔가 불편한 울림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제 분석이 과연 지금도 유효한지 다시 검토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직감이 그 불편함을 밀어올리고 있었던 겁니다. 며칠 후 저는 나토 해양전략분과 실무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번 주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해상 전력 균형 분석이었고 자연스레 한국에 대한 언급이 나왔습니다. 토론이 이어지던 중 저는 조금은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뛰어난 기술자들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전략 자산으로 분류하기엔 아직 이르다고 봅니다. 그들의 기술은 탁월할지 몰라도 그 기술을 운용하는 철학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에 회의장 안은 조용했습니다. 곧이어 미국 측 대표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받았습니다. 올라프의 말에 동의합니다. 한국의 리튬 기술은 훌륭하지만 자국 억제 전략이 명확하지 않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자산일 뿐이죠. 프랑스 대표도 비슷한 말을 덧붙였습니다. 핵 추진 없이 전략 억제를 말하는 건 기술적으론 흥미롭지만 전술적으론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그 순간 제 등 뒤쪽에서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혹시 그 말씀이 2000년대 기준인가요? 아니면 2025년의 분석인가요? 회의에 배석한 젊은 분석관 한 명이 손을 들어 질문한 것이었습니다. 이름표를 보니 엘레나라는 이름의 스웨덴계 분석가였습니다. 그녀는 이어 말했습니다. 지금의 한국은 20년 전과는 다릅니다. 저는 최근 한국이 제출한 림팩 실전훈련 보고서를 확인했는데 소음 회피 기동, 자망 전환 속도, AIP 작전 지속 시간에서 대부분의 유럽 디젤잠보다 우수한 수치를 보였습니다.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멈칫했습니다. 림팩, 맞습니다. 제가 2016년 림팩 당시 미국 해군 정보부에서 잠시 분석 고문으로 일했던 시절 한국 해군의 중간급 잠수함은 확실히 평균적인 성능을 보였고 전략적 위협 요소로 분류되지 않았습니다. 그 기억이 저에게는 고정된 기준처럼 자리 잡아 있었던 겁니다. 그녀는 정중하면서도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올라프 고문님의 의견을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현재를 판단하는데 과거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질문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불쾌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떤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내 판단이 과연 지금 이 시간의 세계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가? 아니면 과거의 익숙한 사고에 갇힌 채 미래를 외면하고 있는 건 아닌가? 분석가로서 가장 두려워해야 할 일이 바로 그것이었는데도 말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엘레나의 자리로 다가가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그녀는 젊었지만 눈빛만큼은 냉철했고 동시에 진지했습니다. 그 눈빛을 보며 저는 문득 제가 평가하던 대상이 더 이상 따라오는 나라가 아니라는 걸 어렴풋이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제 시선은 처음으로 한국이 무엇을 만들었는가에서 한국이 왜 만들었는가로 옮겨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한국 측에서 보내온 기술 검증 자료를 받아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제가 회의장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모습이 인상 깊었는지 방위사업청 국제협력팀에서 직접 정리한 디지털 브리핑 파일이 제 메일함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처음엔 큰 기대 없이 열어봤습니다. 익숙한 열람 절차와 회전도, 열 전도율, 표준 수치들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상 자료가 재생되는 순간 제 눈은 점점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말을 잃었습니다. 그 영상은 울산의 조선소 한복판에서 촬영된 자료였습니다. 수백 톤에 달하는 잠수함 블록이 무인 자동화 로봇의 유도 아래 정밀하게 이동하고 있었고 실시간으로 3D 도면과 연동된 디지털 트윈 환경 속에서 각종 부품의 오차와 용접선이 실시간 분석되고 있었습니다. 용접 엔지니어들은 AR 기기를 착용한 채 가상의 설계와 실제 구조물 사이의 차이를 조정하고 있었고 제어센터에서는 수십 개의 센서가 생산 속도와 품질을 동시에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며
저는 충격에 가까운 감탄을 느꼈습니다. 그건 단순한 산업 자동화가 아니었습니다. 잠수함을 조립하는 속도와 정밀도, 인적 오류 최소화라는 전장에서의 생존 조건을 기술로 구현한 현장이었고, 무엇보다 그 안에는 사람의 손이 닿는 감각이 디지털과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프랑스 브레스트 조선소, 독일 킬 조선소, 그리고 미국 그로턴의 전력 조선 기지를 다녀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본 그 어떤 현장보다도 이 영상 속 울산 조선소는 조용했고 정밀했고 무엇보다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말없이 돌아가는 기계 사이를 걷는 기술자들의 얼굴에는 군더더기 없는 집중이 있었고 그건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사명감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영상의 끝자락에는 따뜻한 장면 하나가 짧게 지나갔습니다. 야간 교대 근무를 마친 젊은 기술자가 외부 벽면에 기대어 물을 마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엔 어떤 드라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거기서 진짜 힘을 느꼈습니다. 무기를 만드는 공장에서조차 그들은 여전히 사람이었고 그 사람들이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요. 저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다. 그 순간 제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자만심이 조용히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영상 이후 저는 한국 기술에 대한 기존의 시각을 완전히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단순한 분석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속한 전략 공동체, 나토가 간과해선 안 될 새로운 전술 변수였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며칠 뒤 스웨덴 해군 작전정보부에서 날아온 한 통의 보고서를 통해 더욱 굳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보고서는 발트해 훈련 중 미 해군의 디젤 탐지 프로토콜을 사용한 음향 감시망에서 탐지 실패가 발생했다는 기록을 담고 있었습니다. 정체불명의 수중체가 7시간 이상 추적을 따돌리고 사라졌으며 그 음향 특성과 추진 패턴이 매우 비정형적이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스웨덴 해군은 단순한 훈련 오류일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지만 내부 분석관들의 일부는 그것이 KS의 한국형 AIP 잠수함일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읽고 있던 제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과장이 아니라면 한국이 이미 NATO의 표준 탐지 체계를 회피할 만큼의 저소음, 자막 능력을 확보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제는 한국이 단순한 기술 추종국이 아니라 자체 전략 환경을 고려해 독창적 설계를 구현해낸 해군 전략 국가라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기술적 충격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한 가지를 뼈아프게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한국을 방어적 자세를 유지하는 연안 국가쯤으로만 간주하며 그들이 가진 능력의 크기를 스스로 정해놓고 있었던 겁니다. 기술을 논하면서도 정작 사람을 보지 못했고 데이터로 무장하면서도 철학은 외면했던 겁니다. 문득 10여 년 전 제가 북해에서 잠수함 전술 시뮬레이션 분석을 맡았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당시 저는 잘못된 초기 탐지 예측으로 인해 훈련팀의 핵심 전력이 노출되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건 단지 전산상의 착오였지만 실제 작전이었다면 아군 잠수함 한 척이 그대로 위험에 빠질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경험한 두려움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지금 이 판단이 또 누군가를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면? 저는 처음으로 한국의 기술을 단지 유망하다고 여기는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전략적 변수로 인식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이건 더 이상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주의 깊게 검토하고 배우고 대응해야 할 실체였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모니터를 바라보며 한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조용한 바다 아래를 지나가는 그 수중체의 실루엣이 제 마음속 어딘가를 조용히 흔들고 있었습니다. 비로소 저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위협이란 가장 조용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법이라는 것을. 그날 이후 저는 밤마다 혼자 사무실에 남아 한국 관련 문서를 다시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분석이 아니라 반추에 가까운 시간이었습니다. 디지털 트윈, 리튬이온 추진체, 슬라이딩 음향 차폐 구조, 분명 제가 이해할 수 있는 기술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왠지 모를 감정이 그 기술 너머에 있었습니다. 언뜻 보면 단단하게 설계된 수치와 공학의 세계였지만 그 속에는 어떤 조용한 진심이 깃들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느낌은 오래전의 기억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15년 전, 저는 북해 작전 분석 부서에서 근무하던 시절, 스웨덴 잠수함 한 척이 작전 중 일시적으로 연락이 끊기는 사건을 겪었습니다. 상황은 곧 정상화됐지만 제게 그 몇 시간은 지옥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분석한 탐지 예측 루트에 오류가 있었고 그로 인해 현장의 장교들이 불필요한 위험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때 상관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자만은 잠수함보다 더 깊이 가라앉는다. 저는 그 말을 평생 가슴에 새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자만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었다는 걸 인정해야 했습니다.
한국을 전술형 중견국가로만 규정했던 지난 수년간의 저희 판단은 결국 과거 기준에 안주한 분석가의 나태함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이룬 기술은 단순한 도입이나 모방이 아니라 절박함과 사명감이 만들어낸 생존의 기술이었습니다. 거기엔 우리는 남의 무기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조용한 결의가 배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IA 공유받은 한 문서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소형 원자로 안전성 검증 보고서였는데 부록 말미에 기술자 익명 인터뷰가 하나 수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기술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전쟁을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 전쟁을 말할 때 그것을 멈추게 하기 위한 기술을 만드는 겁니다. 억제는 평화를 지키는 가장 조용한 언어입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말없이 모니터를 덮었습니다. 무슨 거창한 철학서도 아니고 화려한 연설도 아닌 그 담담한 한 줄이 어쩌면 지금까지 제가 외면해왔던 핵심을 정확히 찔렀는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저는 기술의 스펙만 보며 성능을 논했지만 그 안에 담긴 목적과 방향, 왜 만들었는가라는 질문에는 너무 무심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전 잊고 있던 감각을 되찾은 기분이었습니다. 분석이 아닌 이해를, 기술이 아닌 사람을 보는 눈이 말입니다. 침묵 속에서 들려오는 메시지가 그렇게 분명하게 다가온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국에 대해 다시 쓰기 시작하겠다고. 이번엔 데이터만으로는 담을 수 없던 것들까지도 포함해서 말입니다. 그 다음 날 아침 저는 나토 해양전략공동위원회 보고서 작성을 자진해서 맡겠다고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이젠 누군가가 한국의 기술을 제대로 기술하고 정확히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단순한 동정이나 감탄이 아니라 데이터와 사실에 기반한 존중이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걸 제 손으로 직접 기록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생겼습니다. 저는 그동안 수많은 전략 보고서를 작성해왔습니다. 전 세계 해양 전력 배치도, 탐지 범위, 비교, 원자로 성능과 음영 패턴의 상관관계 등 온갖 수치와 표를 분석해 그래프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보고서는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사람과 철학을 기술에 함께 담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의 KSS-3 배치 단순한 디젤 전기 잠수함이 아니다. 세계 최초의 실전 리튬이온 추진체 탑재함이며 디지털 트윈 기반의 조선 체계를 통해 전략적 기동성과 작전, 지속 능력을 획득한 해양 전술 혁신 플랫폼이다. 이 잠수함이 단순히 핵잠이 아니므로 전략 분석 대상에서 배제되어서는 안 되며 억제력 기반 전술 자산으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이 문장을 작성하면서 저는 손끝이 약간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오랜 시간 자신이 신봉해온 기준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사람만이 느끼는 낯선 해방감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기술을 평가할 때 그 기술을 만든 사람들의 의도까지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작성 초안을 회람했을 때 예상대로 일부 위원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프랑스 측 대표는 잠수함은 추진체가 아닌 전략 체계 전체로 평가되어야 한다며 반론을 제기했고, 영국 측은 리튬이온은 내구성에서 검증되지 않았다고 짧게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억제는 무기가 아니라 신뢰로 완성됩니다. 한국은 그것을 기술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조용한 정적이 회의장을 잠시 감쌌고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단지 한 국가의 기술에 대한 평가를 넘어서 지금 저는 전략이라는 언어의 방식 자체를 바꾸고 있다고요. 과거엔 힘과 위협이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억제와 신뢰, 자율성과 철학이 새로운 전략의 중심이 되어야 할 시대가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실마리를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처음으로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조용히, 묵묵히, 그리고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해저의 혁신. 이제 저는 그것을 정확히 쓰고 싶었습니다. 언젠가 이 보고서를 읽게 될 누군가가 더는 과거의 눈으로 현재를 재단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보고서 작성을 마무리하던 중 한국방위사업청 국제기술협력부로부터 한 개의 링크가 도착했습니다. 작업 현장 아카이브 영상 일부를 공유드립니다.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간결한 메시지와 함께 첨부된 파일. 늦은 저녁, 사무실에 홀로 남은 채 그 영상을 재생한 순간 저는 다시 한번 깊이 멈춰 서야 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울산의 한 조선소 야간 작업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거대한 잠수함 블록이 어둠 속 조명을 받으며 천천히 회전했고, 복잡한 기계음 대신 낮은 대화와 조심스런 발소리만이 현장을 메우고 있었습니다. 자동화 설비는 멈춤 없이 작동하고 있었지만 진짜 눈길을 끈 건 그 설비를 세심히 점검하고 있던 기술자들이었습니다. 한 여성 기술자는 방진복 위에 작은 무릎 담요를 두른 채 앉은 자세로 센서 연결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피곤함을 감추려 하지 않았지만 손끝만은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다른 젊은 기술자는 장비 측정 기록을 손으로 직접 확인한 뒤
AR 화면을 조정하고 있었습니다. 그 손에는 펜 자국이 남아 있었고 그 옆에는 한 모금 남은 커피캔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며 오래전 프랑스 브레스트 조선소에서 실습하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당시 저는 신형 잠수함 프로펠러 설계를 배웠지만 늘 소음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매일같이 밤을 새우며 모델을 교체하고 프로토콜을 다시 짜던 그 시절. 기술자는 숫자로만 일하지 않습니다. 손끝의 감각, 날씨의 습도, 동료의 한숨까지 다 기술의 일부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그 모든 기억을 다시 한국의 밤샘 현장에서 보았습니다. 기술자들의 움직임 하나하나에는 명확한 목적이 있었고 그건 단순한 조립이 아니라 지키기 위한 설계라는 철학이었습니다. 그들은 군복을 입진 않았지만 그곳은 전장이었습니다. 전쟁을 준비하는 전장이 아니라 전쟁을 막기 위해 견디는 전선이었습니다. 영상의 마지막 장면. 작업을 마친 직원들이 조선소 밖 벤치에 앉아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별이 없는 흐린 밤이었지만 그들 표정엔 묘한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지쳐있지만 흔들리지 않고 어두워도 주저하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그 장면을 멍하니 바라보던 저는 문득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라 신념이다. 그 밤, 저는 보고서를 다시 열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전략을 분석하는 문장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사람의 온도를 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온도는 상상보다 훨씬 뜨겁고 깊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학에서 해양환경공학을 전공하고 있는 아이였기에 평소에도 기술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좀 다른 대화를 하고 싶었습니다. 통화 연결음이 끝나고 그녀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빠, 아직 사무실이세요? 아니, 이제 막 나왔다. 오늘은 좀 생각이 많았거든. 짧은 침묵 뒤 딸이 물었습니다. 한국 이야기죠.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결국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그동안 나는 그 나라를 기술의 추종자라고만 생각했다. 빠르게 따라오지만 근본은 없다고. 그런데 그게 얼마나 오만한 시선이었는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구나. 그녀는 조용히 제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어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조선소에서 밤샘 작업을 하면서도 묵묵히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걸 보았다. 무기 하나 만드는 데에 그렇게 많은 손길이, 그렇게 많은 책임감이 담겨 있다는 걸 그제야 알겠더라. 통화 너머로 작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딸이 말했습니다. 아빠, 저는 그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한국이 멋지다고 생각해요. 조용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나라잖아요. 그 말에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린 시절 제게 늘 묻던 아빠는 왜 군인이 되었어요? 라는 딸아이의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아이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지켜야 할 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딸에게 말했습니다. 사실 아빠는 한국을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었던 것 같다. 숫자만 보고 장비만 봤지. 그 속에 있는 사람을 본 적은 없었거든. 그런데 이제는 그들이 왜 그런 기술을 만들었는지 조금 알 것 같다. 딸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아빠, 다음에 한국에 한번 가보면 좋겠어요. 그 조선소에도 가보고 진짜 잠수함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보고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언젠가는 꼭. 그날 밤, 저는 사무실로 다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보고서도, 회의도, 분석도 그날만큼은 잠시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대신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으로 이어진 어두운 거리와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한 나라가 가진 기술력보다 더 큰 감동은 그 기술을 만드는 사람들의 태도에서 온다는 걸, 그리고 내가 이제야 그걸 이해하게 되었다는 걸 내 딸에게 말할 수 있어 다행이라는 걸 말입니다. 며칠 후 나토 해양전략 실무회의에서 제가 작성한 보고서가 정식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수십 개국 대표들이 모인 자리였고 한 문장 한 문장이 정책과 전력 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자리였습니다. 회의 초반 분위기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제가 제안한 한국 KSS3의 전략 자산 편입 항목은 일부 전통 강국들에겐 낯선 시선으로 읽혔을 테지요. 그러나 데이터는 분명했습니다. 리튬이온 추진 지속 시간, 음향차폐 성능, 디지털 트윈 기반 정밀 조립 기록, 임팩 실전 분석, 그 모든 것이 한국의 전략적 능력을 뒷받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기술이 추구하는 방향이었습니다. 힘을 과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억제하고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분명히 명시했습니다. 표결 결과는 다수 찬성, 만장일치는 아니었지만 이전까지 전략 분석 대상에조차 오르지 않던 한국 해군이 공식적으로 전술혁신 국가로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만의 보고가 아니라
하나의 인식 전환이 현실이 되었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회의 후 한 기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올라프 고문님, 한국에 대한 평가가 갑자기 바뀌신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바뀐 건 평가가 아니라 내가 가진 시선입니다. 한국은 조용히 해저의 균형을 바꿔왔고 우리는 이제야 그것을 알아챈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진해 해군기지의 출항 영상을 다시 열었습니다. 조용히 바다를 가르며 천천히 나아가는 KSS 촬영 영상. 차가운 금속 덩어리일 뿐인데도 그 안에는 수백 명의 손길, 수천 시간의 연구, 그리고 국가를 향한 조용한 충성이 담겨 있는 듯했습니다. 영상 속 배는 이내 수면 아래로 서서히 가라앉았습니다. 소리 하나 내지 않고 흔적도 남기지 않고 그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스웨덴의 북쪽 항구, 예전에 제가 근무했던 함정 정박소를 떠올렸습니다. 바람은 다르고 바다는 다르지만 바다를 지키려는 사람들의 마음은 결국 같다는 것을 그제야 알았습니다. 저는 화면을 조용히 껐습니다. 그리고 의자에 등을 기대어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배워야 할 차례다. 그 말이 마음속에 오래 남았습니다. 바다 아래 소리 없이 세계를 바꾸고 있는 그 나라. 저는 그 나라를 더 이상 오해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자원도 부족하고 영토도 넓지 않지만 그들이 가진 것은 포기하지 않는 의지와 책임감이었습니다. 2015년 기술 이전이 거부당했을 때 많은 나라들이 포기했을 상황에서 그들은 오히려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리고 단 8년 만에 세계 최고 수준의 전투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적 성취가 아니었습니다. 한 민족의 의지와 꿈이 현실이 된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한국의 발전이 더욱 기대됩니다. K의 시작일 뿐입니다. 그들의 철학과 태도라면 언젠가는 우리 유럽의 전통 강국들도 놀랄만한 혁신을 또다시 보여줄 것입니다. 무인기, 우주항공, 차세대 추진체까지 한국이 손대는 모든 분야에서 세계는 새로운 기준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한국은 단순히 따라잡는 나라가 아니라 세상을 이끌어가는 나라입니다.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겸손하지만 당당하게. 그들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그 끝이 어디일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그 여정이 세계 항공사의 길이 남을 위대한 이야기가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한국이라는 이름 앞에서 저는 이제 고개를 숙입니다. 존경과 기대를 담아서 말입니다. 오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뭉클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 사연 주인공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언제든 저희 공식 메일로 제보해주세요. 오늘 들려드린 사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더욱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즐거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감동뭉클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